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 결혼 3년 차 정희에게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것이었어요.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한마디는 정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필요가 있노? 그날 밤 정희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갈 곳도 없이 서울로 향한 그녀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공장 생활과 카페 아르바이트, 그리고 한 남자와의 운명적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아픔의 진실을, 그리고 몇 년 후 고향에서 벌어질 놀라운 반전을 말입니다.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이제 정희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논둑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5시. 정희는 언제나처럼 눈을 떴습니다. 32살,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른 새벽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옥분이 원하는 것은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이었거든요. 정희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도윤은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35살인 그는 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착하긴 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고개를 숙이는 순종적인 아들이었죠. 찬바닥에 발을 디딘 정희는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거든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어요.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마당 한복판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희가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어요. 두레박을 우물에 던지며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가 그럭저럭 따뜻했어요. 정희가 순한 성격에다가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특히 결혼 1년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이 없자 옥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어요.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향하는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것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벌써 일어나 계셨던 거죠. 옥분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또 늦었네. 며느리가 이 시간에 일어나면 되겠노? 우리 도윤이 농사일 나가기 전에 든든하게 밥 먹여야 하는데.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잔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속상한 건 말이다.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배에 소식이 없노? 옆집 영희는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임신했는데 말이야. 우리 도윤이가 뭔 잘못이 있겠노. 다 내 문제 아니가.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도 아이를 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리는 따뜻한 가정, 그 안에서 웃음소리를 내는 아이의 모습을 얼마나 그려봤는지 모르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는 오지 않았어요. 밥을 짓는 동안에도 옥분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웃집 며느리들은 다들 아들을 낳아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 집만 이 모양이네. 아들 하나 없으면 누가 우리 가문을 이어가겠노?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더 큰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거든요. 대신 정희는 더욱 조용히,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도윤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차려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병원에 가보고 싶었지만 시댁에서는 그런 이야기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무엇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도윤이 일어나 밥상 앞에 앉자 옥부는 아들에게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아들, 잘 잤니?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 많이 먹어라. 정희는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밥을 떠먹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밥상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해졌거든요. 도윤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도윤이 농사일을 나간 후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웠지만 참고 견뎠어요.
옥부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가끔씩 정희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정희야, 물 한 잔 가져와라. 정희야, 이불 좀 털어놔라. 정희야, 마당 쓸어라.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온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에서도 그렇게 배웠고요. 저녁이 되어 도윤이 돌아왔을 때 정희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물을 준비해 그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도윤은 고마워하면서도 어딘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침실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어머니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정희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생각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들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께서 손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말이에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해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현실적인 문제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돈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알면 어떻게 하실까요? 도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다음에 생각해보자고 말하며 돌아누웠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댁에서 자신을 내쫓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바람이 불어와 나무숲들을 흔들었어요.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이 없는 며느리인 자신이 있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희에게는 1년 중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받게 될 시선과 질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는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정희는 홀로 부엌에서 온갖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드는 일까지 모든 것이 정희의 몫이었어요. 옥부는 안방에 앉아서 지시만 했죠. 정희야, 전 색깔이 너무 진하다. 다시 붙여라. 정희야, 나물의 간이 싱겁네. 정희야, 갈비찜이 이게 뭐노?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올 수 없었던 정희의 손등은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실력은 명절 음식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이 집안의 철칙이었거든요. 추석 당일 새벽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님 내외분, 도윤의 작은아버지 가족, 그리고 도윤의 사촌 형님들까지 모두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안은 금세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정희는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부지런히 차와 과일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은 곧바로 정희의 배 부분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근거렸습니다. 큰아버님 댁며느리인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되었더라? 벌써 3년이 넘었나? 정희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3년 하고도 몇 달이 지났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좀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바로 아이 낳았는데 말이지.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작은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아이 낳기를 너무 미루더라.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여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 낳기 힘들어진다고 하잖아. 도윤의 사촌 형수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정희야, 혹시 병원엔 가봤니?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옥분이 나타났습니다. 옥분은 친척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다들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정희가 얼마나 속상해하는데요. 친척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옥분이 며느리를 감싸는 말을 하자 다들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정희도 순간 안도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옥분의 다음 말은 정희를 더 큰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옥분이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도 참 답답해 죽겠어요. 좋은 집안 아들인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애만 타고 있으니 말이에요. 정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고 있던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한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언니 마음 이해해요.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는 건데 말이에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철이 없어요. 작은 어머니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우리 때는 시댁 눈치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모르나 봐요. 아이를 안 낳으면 며느리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울면 더욱 비참해질 것이 뻔했거든요. 대신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피했어요. 부엌 구석에 주저앉은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왔어요. 결혼 3년 동안 받아온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어요. 친척들이 도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도 이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가 없으면 나중에 늙어서 누가 너희를 돌봐줄 건데? 또 다른 친척이 말했어요. 정희가 나쁜 애는 아닌데 이런 일은 운명 같은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정희는 남편이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적어도 친척들의 말을 제지해 주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옥분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제가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희를 내보내고 다른 여자를 들여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친척들도 그 뜻을 알아차리고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엌 뒷문으로 나가 마당 구석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정희는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사랑하는 남편조차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데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하고요.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희의 방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정희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마당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정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정희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친척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옥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그날의 모욕이 공식적으로 정희의 위치를 확정지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질 때 옥분은 정희의 자리를 따로 마련했어요. 도윤과 자신은 큰 상에서 먹고 정희에게는 작은 밥상을 내어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제 자신은 이 집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도윤이 농사일을 나간 후 옥분은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앉아봐라. 할 이야기가 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옥분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더는 안 되겠다.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조상님들께 어떻게 면목을 세우겠노? 내가 정 안 되겠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정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될 수도 있어요. 옥분은 코웃음을 쳤어요. 병원이라고? 그런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다고 그래? 그리고 치료해서 되는 거라면 벌써 되었을 거 아니가. 내가 우리 집에 온 지가 언제인데.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저 참고 기다려주는 척했을 뿐이었어요. 옥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도윤이가 불쌍하잖니. 좋은 나이에 아들 하나 없어서 얼마나 속상하겠노. 차라리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니?
그 말은 떠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도윤이와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옥부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라. 도윤이는 착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속으론 얼마나 답답하겠노? 그날 저녁 도윤이 돌아왔을 때 정희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정희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마치 무엇인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물었어요. 도윤 씨,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도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 말이 정희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남편조차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희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옷까지 몇 벌과 어머니가 주신 작은 금반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보따리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정희는 도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에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뭔가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정희는 천천히 걸었어요. 지난 3년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버스에 몸을 맡긴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친정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도 가난하게 사시는데 이혼한 딸까지 떠안을 형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갈 곳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선택한 곳은 서울이었어요. 큰 도시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버스표를 사며 정희는 마지막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장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정희는 우선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작고 좁은 방이었지만 적어도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변변한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는 정희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찾아야 했거든요. 드디어 한봉제 공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임금은 많지 않았지만 정희에게는 소중한 첫 직장이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미싱을 돌리는 일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돈이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정희는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서울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에게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위로였어요. 어느 날 오후 정희는 공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난 후 저녁 시간에 카페에서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카페 사장님은 정희의 성실함을 보고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정희는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음료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카페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뭔가 품위 있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남성이 말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주 오시는 건가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정희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녁 시간에만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남성은 정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성은 종종 카페에 왔습니다. 이름은 민호였고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정희와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항상 예의 바르고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정희의 순수함과 꿋꿋함에 마음을 끌렸어요. 비록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정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기 힘든 진정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희도 모르게 민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카페에 나타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이었던 그가 어느새 정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정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카페에 와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왔어요. 정희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정희 씨, 오늘 일이 끝나면 시간 있으세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는데 함께 저녁 먹으면 어떨까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남자와 단둘이 식사를 하는 것은 결혼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더구나 아직 공식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희가 주저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아직 기혼자예요.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지만 말이에요.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친구로서 식사 한 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따뜻한 배려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진정한 관심과 존중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희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민호는 정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결코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희가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 걱정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정희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고마워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힘이 나네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정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홀로 자라면서 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성공을 이룬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서 더욱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정희 씨, 카페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제 회사에서 일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하겠지만 정희 씨라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데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학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배우려는 의지예요. 정희 씨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있어요. 정희는 고민 끝에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정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서류 정리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지만 정희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민호는 정희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동료애를 넘어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거든요. 특히 아이 문제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 정희를 위해 민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절대 서두르지 않았고 정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런 민호의 마음을 정희도 점점 알아가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 정희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에서 겪었던 모욕과 상처, 그리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절망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민호는 정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희 씨, 그 모든 일은 정희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희 씨는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정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희와 민호의 관계가 고향 마을에까지 소문이 난 것이었어요. 서울에 사는 친척 중 누군가가 정희를 보고 이야기를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애 못 낳는 며느리가 서울 가서 재벌이랑 눈 맞췄다더라. 부잣집 남자 꼬셔서 잘 살려고 한다더라. 온갖 말들이 오갔습니다. 오빠는 분노했어요. 아직 정식으로 이혼도 안 한 주제에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오빠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이 말했어요. 쓸모없는 년이 재혼한다고 설치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당장 서울 가서 데려와. 마을 사람들도 수근거렸습니다.
정희가 부잣집 남자를 만나 잘 살게 되었다는 소식에 시기와 질투가 섞인 비난을 쏟아냈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저런 계집이 어떻게 재벌을 꼬셨을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을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원래 그런 여자들이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 불쌍한 건 우리 도윤이지. 이런 소문들이 정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민호는 정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정희 씨,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가 진심이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정희는 쉽게 털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신이 민호 같은 좋은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서울로 올라갈게.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과거를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거든요. 도윤이 서울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은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도윤과 만나기 전날 정희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속이 메스꺼렸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차시네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임신이라니, 그것도 민호와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의사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불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완전한 오진이었던 것 같네요. 검사 결과를 보니 생식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주 건강하게 임신하셨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을 괴롭혀왔던 불임이 사실은 오진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시댁에서 받았던 모든 모욕과 상처는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정희는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임신이라는 기쁨과 과거의 억울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더구나 내일 도윤을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그날 밤 민호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정희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임신 사실을 말하면 민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더구나 아직 도윤과 정식으로 이혼 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 씨,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 불임 진단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난 몇 년간 정희 씨가 받았던 고통은 모두 억울한 일이었네요. 정희는 민호의 반응에 안도했어요. 적어도 민호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약속한 카페에서 도윤을 만났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전 남편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도윤도 이 상황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정희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도윤 씨는 어떠세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소문을 들으시고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세요. 정희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윤아, 솔직히 말해줄래요? 당신은 정말로 이혼을 원하나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 말에 휘둘려서 너에게 상처를 줬고. 정희는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때 도윤이 물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니?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민호와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터라 확답하기 어려웠어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도윤과의 만남을 마친 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앞에 낯익은 인물이 서 있었거든요. 바로 시어머니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정희를 보자마자 큰 소리를 질렀어요. 이 모렴치한 계집아. 남편 두고 다른 남자와 눈 맞춘 주제에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지만 옥분을 집 안으로 모셔야 했어요. 하지만 옥분은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옥분이 계속 소리쳤어요. 여기 사람들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요? 아들 하나 못 낳아서 우리 집안 망친 계집이에요. 그런 주제에 부잣집 남자 꼬셔서 재혼하려고 하네요.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주세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하지만 옥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이 어떻고 시골이 어떠냐. 내 정체를 밝혀야겠어. 이 여자는 불임이에요. 아들 못 낳는 여자라고요.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정희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옥부는 민호를 보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옥분이 민호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그 남자군요. 이 여자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 여자는 아들을 못 낳아요. 우리 집안을 망친 불량품이라고요. 민호는 차분하게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하지만 옥분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 계집이 당신을 얼마나 속였는지 아세요?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새로 시작한 삶도, 민호와의 사랑도, 뱃속의 아이도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호가 정희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정희 씨, 괜찮아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희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옥분의 모욕적인 말들이 민호의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웠거든요. 더구나 임신 사실까지 알면 민호가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분은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이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후손도 없이 살아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정희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과연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일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옥분이 떠난 후 정희는 민호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방금 전 일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정희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 씨, 괜찮아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하지만 정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 미안해요.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민호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어요. 정희 씨, 저에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어르신이 너무 심하셨어요.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희는 임신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하면 민호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민호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뭐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정희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병원에 갔더니 임신 6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불임 진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희를 껴안았어요. 정말요? 그럼 정희 씨가 지난 몇 년간 받았던 고통은 모두 헛된 것이었네요. 정희는 민호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임신 소식을 기뻐해줄 줄은 몰랐거든요. 민호 씨,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희가 사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민호는 정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정희 씨,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주시다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뻐요.
정희는 민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지난 몇 년간 아이 때문에 받았던 모든 상처와 모욕이 이 한마디로 치유되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정희 씨, 저는 당신 자체를 사랑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씨까지 모든 것을 사랑해요. 정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랑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아직 도윤 씨와 정식 이혼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 민호는 정희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니까요. 이혼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정희 씨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날 저녁 민호는 정희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촛불을 켜고 따뜻한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정희는 이런 배려를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호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희 씨,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정희는 민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행복해도 되는지 끊임없이 의심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를 만나면서 자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 정희는 도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희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도 행복하세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요. 이혼이 성립된 후 정희는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민호는 정희에게 프러포즈했어요. 호텔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드리겠어요. 정희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네, 저도 민호 씨를 사랑해요.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호의 동료들과 정희가 새로 사귄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비록 친정 가족들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정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정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민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고 정희를 항상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었습니다. 정희도 민호의 사업을 도우며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갔어요. 특히 직원들의 복지나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임신 중에도 정희는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민호는 정희가 무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육아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느 날 정희가 말했어요. 민호 씨, 저는 우리 아이가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받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에게는 소중한 아이예요. 정희는 그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시댁의 인정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토록 원망했던 과거의 고통들이 사실은 자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과정이었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민호와 함께하면서 정희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에게는 절대로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희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던 시절이 지나고 진정한 행복의 시작점에 서게 된 것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민호와의 사이에서 건강한 딸 하나를 낳았고 지금은 둘째를 임신 중이었어요. 민호의 사업도 크게 성공해서 두 사람은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과거에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여성으로 변해 있었죠. 민호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정희는 자신만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정희 씨, 고향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이제는 당당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도 고향 사람들과 시댁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피하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가보겠어요. 며칠 후 정희는 민호와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수입 승용차 안에 앉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몇 년 전 보따리 하나 들고 이 마을을 떠났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같은 사람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희에게 집중되었어요.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리는 정희를 보고 모두들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다른 사람에게 수근거렸어요. 저 여자가 혹시 정희가 아닌가? 도윤이네 며느리였던?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렇게 차려입고 좋은 차 타고 오다니. 정말 부자와 결혼했나 보네. 정희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민호가 옆에서 정희 손을 잡아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옛 시댁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옥분이 나왔어요. 옥분은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품위 있는 모습이 예전에 초라했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옥분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이게 정희가 아니가? 무슨 일로 왔노? 정희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인사 드리러 왔어요. 옥분은 정희의 당당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예전처럼 고개 숙이며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옆에 서 있는 민호를 보니 정말로 성공한 사람과 결혼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옥분이 애써 무덤덤한 척 말했어요. 그래, 잘 살고 있다더라. 돈 좀 가졌다고 고향까지 자랑하러 온 거가?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랑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 받은 상처를 정리하러 왔어요. 옥분은 정희의 말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상처? 우리가 널 언제 상처 준 적이 있다고 그러노?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모욕을 받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잘못된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아이 2명을 낳았어요. 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뭘 어쩌겠다는 거노? 정희는 옥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정희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도 정희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도윤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정희는 도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도윤 씨도 건강하시죠?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변화된 모습을 구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정희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마을 이장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희야, 정말 대단하네. 서울 가서 크게 성공했다던데? 정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덕분에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자 옥분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편안하게 산다고? 그래봤자 남의 돈으로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잘했다고 그런 대접을 받는 거노?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옥분이 여전히 정희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제 남편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거든요. 옥분이 코웃음을 쳤어요. 있는 그대로? 그럼 내가 뭐가 있다고 그러노?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아들을 낳지 못해도 제 삶을 제 힘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필요한 건 아들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이 정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당당함이 있었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만 보는 시각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옥분은 정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소리로 반박했을 텐데 지금의 정희에게서는 위축시킬 수 없는 강인함이 느껴졌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정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어요. 과거의 상처도 미움도 모두 내려놓겠어요. 하지만 제가 옳았다는 것만큼은 증명하고 싶었어요. 민호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정희 씨는 저에게 최고의 아내이자 어머니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보여준 당당함과 품위 앞에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정희는 시댁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 결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정희는 민호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첫째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둘째 아들은 활발한 5살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민호의 사업은 더욱 성장해서 이제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투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더욱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민호와 함께 시작한 장학재단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민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고향 마을에도 장학재단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자란 곳이기도 하고 그곳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민호는 정희의 제안에 즉시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희 씨의 마음씨가 정말 아름다워요. 정희와 민호는 고향 마을에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컴퓨터나 영어 같은 도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교육센터 개관식 날, 정희는 다시 한번 고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언론사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정희는 개관식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희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해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정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곳을 떠날 때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연설을 계속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경 때문에, 편견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센터가 그런 꿈을 키우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정희는 마을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집도 지나가 보고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길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추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돌아보니 오뿐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희는 오뿐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뿐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야, 고마웠다.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일을 해줘서. 정희는 오뿐의 말에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오뿐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나쁜 애가 아니었는데 너무 심하게 했어. 정희는 오뿐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그때 일로 많이 배웠어요. 오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다.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건데 말이야. 정희는 오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오뿐은 정희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했어요. 정희야,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가 정말 잘못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작 용서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로워졌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오랜 원망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진정으로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야, 가끔 안부 좀 물어봐도 되겠니? 정희는 기꺼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어머니, 아이들도 데리고 가끔 놀러 올게요. 옥부는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가? 손자 손녀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정희는 옥분과 헤어진 후 교육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아이가 정희에게 물었어요. 이모, 정말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저도 나중에 서울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정희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물론 갈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말이야. 그날 저녁 정희는 민호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후련해요.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민호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희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처를 딛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었고,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몇 년 후 정희 교육센터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아이도 있었고, 해외로 유학을 간 아이도 있었어요. 정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민호와의 사랑, 아이들과의 행복한 일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쁨까지. 정희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희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이 결국 가장 밝은 빛으로 바뀌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정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